나라는 발전했는데 우리가 19세기 말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사실을 좀 봤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근사한 국력을 갖춰놓고도 왜 정신은 이렇게 자주국방 의지가 없고 주체성이 없느냐, 사대주의, 더 심하게 말하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못 배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배운 사람일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옛날 그 쇠고기 그 사건 났을 때, 그 촛불 시위 났을 때도 그렇지만 한국 그 사회가 의외로 이 선전선동에 약하다. 한국 국민들이, 여론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탐구해보고 본인 스스로 어떤 판단하지 않고 남 이야기에 휩쓸린다. 주변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검증할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휩쓸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과학 교육, 과학적 사고의 그 부족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별력이거든. 분별력이죠. 예. 분별력이 망가져버렸다고. 분별력, 분석력. 예. 그런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교육 문제다. 예? 지금 우리 교단은 뭐 사실상 정교조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친구들한테 하나의 고정된, 굳어진 그런 역사관, 이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젊은 어린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머리에 들어간 그 사고 구도를 가지고 이 사회의 현상을 모두 바라보니까 결국은 그런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요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분별력이라는 게 보통 첫째 진위 분별력이거든요. 그죠? 거짓과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와 구분 능력이에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냐. 그다음에 선악 분별력인데 제일 중요한 게 진위 분별력인데 이 진위 분별력이 망가진 거는 나는 한글 전용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한국어가 암호화되어 버리고 그러다면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아주 대충 아는 한국어의 70%가 한글 전용을 하면 암호가 되어 버리니까 무슨 글을 읽어도 머리에 팍팍 박히지 않고 어렴풋이 알게 된다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OECD 조사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문장 해독력이 20몇 개 나라 중에서 제일 낮아요. 제일 높은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문장 해독력이 제일 높으니까 잘 안 속는 거라, 일본 사람. 그러고 피와 구분력 이런 게 망가지게 된 것은 한국이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거라. 맞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피와 식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간첩 잡을 필요가 없다고. 간첩도 뭐 one of them이고 공산주의도 one of them.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걸 제대로 안 가르쳤죠. 공산주의가. 그 다음에 한글 전용 이런 게 서로 엉켜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은 높은데 잘 속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 30%가 어른 중에 20, 30%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배울수록 속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국민학교 졸업 정도는 제일 낮아요. 이게 좌우 구분이 없어요. 요새 또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뭐 난리를 치는데 이런 거는 또 우파가 또 속아 넘어가. 우파가. 아니 개표 부정이 있었으면은 통합당이 나서가지고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날 텐데 그 사람들은 개표 부정 없었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개표 부정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황당무계한 주장에 자칭 우파가 또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기는 좌나 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이 피와 구분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를 나를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자주국방.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이 정했던 자주국방. 그런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그러면 안 돼요.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군이 다 해주겠지.
거기서부터 그래서 적이 불분명해지면 적에 대한 경계감, 적에 대한 분석 그렇죠. 이런 것이 다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우리 측의 그 나태함, 안이함, 어떤 그 경계감의 해이 이런 것이 큰 부작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아무리 좋은 것도 부작용이 있듯이 맞습니다. 한미동맹의 부작용이 바로 자주국방 의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게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잃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를 굳이 구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이 정권 들어서서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도록 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적의 그 의식이 불분명한 것은 적의 선전선동을 판별할 능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중국 문제를 쭉 연구를 하면서 중국의 그 대외 전략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선전선동은 최고의 문장, 최고의 어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평화, 협력, 좋은 말 다. 그다음에 개방. 지금 시진핑이 개방을 내세우잖아요.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미국 퍼스트, 가장 폐쇄적이면서 근데 그 시진핑이 가장 개방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중국 시장이야말로 가장 폐쇄적인 나라거든요. 한국의 LG화학이 중국의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공장을 다 지었는데 지금 중국 업체에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에 투자하라고 허가 다 내줘놓고는 자기 나라에 못 팔게 하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개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개방과 협력과 온갖 좋은 거를 다 떠들지만 실질과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평화, 민족, 자주 이런 걸 떠들지만 그 평화 뒤에는 이 북한의 핵 유지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족 뒤에는 그 한미동맹 깨겠다는 그런 전략이 들어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구호와 아주 그럴싸한 명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 속에 뒤에 들어있는 그 전략적 의도를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게 좀 꼭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중국이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자 문화도 받아들이고 유교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입었고 또 중국이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적이 상당 기간 있었고 해서 그런 중국과 오늘날의 중국은 다르잖아요. 오늘날의 중국은 공산주의 중국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선전선동하는 거는 이건 중국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공산당적인 거죠. 계급 투쟁론에 뿌리 박은 선전선동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이 그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 우리 중국과 한국은 친구다. 또 우리는 친척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용어에 들어있는 우리가 함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가령 시진핑이 미국이나 일본 가서 우리 친척이다. 친구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친척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 친척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한국과 중국은 예전에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그 전략적인 의도, 그 속내, 이걸 알아야 돼요. 시진핑이 2017년입니까?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트럼프한테 한중 관계 역사를 장시간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근데 그 말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제가 그 원문을 봤습니다. 원문을. 미국 언론 보도에. 그게 그 블룸버그의 보도인가요? 하여튼 제가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출처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런 뜻으로 말을 했다라고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다 얘기한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의식 속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실질적으로 일부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내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고서 이 모든 외교나 기업, 경제 협력,
중국 투자 이런 것도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주성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런 그 활동을 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런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리는 중국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노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없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점은 북한이 중국을 상대하는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도 있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 북한이야말로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수십 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근데 이미 김일성부터 시작돼서 김일성이 그때 모택동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그 뭐라고 그랬냐. 그때 이제 모택동한테 우리 핵무기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냐 물은 거예요. 모택동을 만나서. 그랬더니 모택동이 김일성한테 북한은 개발할 생각도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딱 거절을 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귀국하는 열차 안에서 김일성이가 그 데리고 간 수행원들한테 니들 저거 들었지? 앞으로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데 최대 장애물은 미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중국이다. 저 중국을 속여야 된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죽으면서 남겼다는 유훈,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그런 그 유훈 중에 저 중국을 가장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중국이 국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30만 군대가 북한 내에 있는 뭐 화교들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예를 들면 북한 사회에 혼란이 일어났을 때 안 내려오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경계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또 중국한테 수십 년 시달려 왔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제일 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좀 역사를 넓게 보면은 북한의 역할이 이런 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고구려가 영계소문 있을 때 보면은 당나라의 공격을 막았잖아요. 그다음 그 앞에는 수나라 공격, 수와 당의 공격을 고구려가 그렇죠. 막았다고. 수가 망했죠, 결국은. 그리고 이거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신라가 통일 의지를 가지고 통일을 하면서 당나라 힘을 빌렸다가 당나라를 쫓아내버렸다고. 그러니까 수와 당의 자주정신. 근데 이 수의 역할은 뭐냐? 그때 만약 거기서 방어를 못했으면은 수당의 힘이 쭉 한반도 들어와가지고 백제 신라까지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는 민족을 위해서 순사한 거라, 순사. 그러다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망해버리는. 고구려도 결국은 내분 때문에 형제 내분으로 망해버린 거죠. 그럼 뭐 북한이 거기 있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오는 걸 잠시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2차 대전 말기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있던 이제 일본군을 다 이제 제압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진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미소 외상회의에서 이 38선을, 점령지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38선을 긋지 않았더라면 소련이 바로 부산까지 다 내려왔을 겁니다. 소련이 그냥 그때 8월 말에, 8월 25일경에 이미 평양을 점령했고, 그대로 놔두면 뭐 8월 말까지 부산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38선으로 막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초에 일본에 있던 유군이 한반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중국의 저거를 막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미군,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완전한 적화를 맞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 한국의 좌파 역사학계에서는 마치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그 다음 6.25 전쟁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가리고 있거든요.
완전한 역사 왜곡이죠. 근데 지금 중국은 막 한족 정권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한족 정권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족 정권은 문화적 힘은 강했지만 군사력은 굉장히 약했거든요. 중국 역사상 한족 정권은 항상 그 북방 기만민족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중국의 군사력은 동북아시아에서 뭐 패권이 되려고 하더라도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어렵고, 범세계적으로는 미국에 도전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난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상무정신이, 한족 정권의 상무정신이 별로 없다고. 특히 중국은 역사상 한 번도 사관학교 같은 걸 가지고 본 적이 없거든요. 장교 양성기관이 없었다고. 황포군관학교가 있었죠. 뭐 그건 최근이고, 그 전에. 근데 우리나라는 화랑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좀 비약해서 현재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뭐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의 군사력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중국 정부가 가령 국무원은 해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해체도 사실 관계없습니다. 공산당만 남아있으면. 그리고 그 공산당에 인민해방군만 있으면. 그래서 당과 군이 중심이지 정부가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로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게 결국은 인민해방군이, 그 열세였던 그 인민해방군이 국민당 막강했던 국민당 군사력을 밀어내고 중국을 통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군사력을 그렇게 저는 과소평가할 수가 없고,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국방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항공모함이 이미 하나 있고, 두 번째 항공모함 완성이 됐고, 거의 세 번째 항공모함도 이제 상해에서 건조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이, 동풍 미사일이 굉장히 위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국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커지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그걸 보면은, 이 한반도의 정권이 이 일본이나 중국 대륙에 있는 그 나라들과의 군사력 격차가 너무 커지면 결국은 이게 침략을 당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전에 몽골의 침략을 받은 것도 그렇고, 이 만주족,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만주족의 침략을 받은 것도 그렇고, 임진왜란 때 이걸 받은 것도 그렇고, 한일 합방 당한 것도 주변 한반도 정권의 군사력이 주변 국가의 군사력과 너무 격차가 나버리면 이 한반도 정권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이 서로 차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장기판으로 치면 졸로 보거든요, 졸로. 저 졸은 서로 먹는 게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강해야 되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대응력을 갖춰야 되는데, 과거 그게 보수 정권 때도 제대로 됐느냐? 저는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사실상 그 역할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봐요? 일본을 두렵게 생각해요? 중국이 보는 일본. 일본을 두렵게 생각하지만 우선 중국은 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유력하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을 떼어내면 저 중국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일본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떼어내면 일본이 핵 개발하겠죠. 핵 개발하겠죠. 그렇죠. 일본이 핵 개발하면은 단기간에 중국하고 비슷해진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죠. 근데 사실 중일전쟁이란 악몽이 있잖아요. 그죠? 중일전쟁 때 아마 관동군을 빼면은 중국 본토에 들어갔던 일본군의 병력이 200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중국 사람 죽은 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소련 쳐들어가서 3천만 죽인 거 비슷한 사람이 여기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중국이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지 못하고 좀 경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작년 말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펼치고 갔는데, 한국에 와서 왕이가 굉장히 고압적으로 했습니다. 청와대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이 미국하고 손 끊어라, 응? 이런 투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래도 외국의 정상인데, 예, 거의 뭐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도 뭐 이렇게 타이르듯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태도를 본 일본 특파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왕이가 한국에서 하는 행동하고 일본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다. 어? 한국에서는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아니 일본에서는 저렇게 오만방자하는 경우가 없다.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예? 이 한국을 깔보고 짓밟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결국은 우리 한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왕이가 북한에 가서도 그래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또 베트남에 가서도 못할 거 아니에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가지고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독립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친중 사대주의. 예.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런 건 있어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 신라 삼국통일은 당나라와 연합해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당과 결전을 해가지고 밀어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공군 개입, 1950년 중공군 개입까지는 사실은 한족 정권과 한국은 친하게 지냈다고. 군사적 개입이 없었다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거는 전부 다 요나라, 그죠? 거란, 몽골, 그다음에 만주, 청이고, 금은 안 들어. 금나라는 이게 신라계통이라고 하니까 좀 친하게 지냈고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군사적 영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이었다고 저는 보는. 어떻게 보면 친성관계가 맞아요. 친성관계가 맞는데, 이제 그걸 깨버린 게 1950년 중공군 개입이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과거에 아주 좀 온건한 조공, 그거보다도 더 아주 더 정복적인, 착취적인 지금 관계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신 딱 바짝 차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660년에 소정박이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때 13만 명을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태종무열왕이 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먼저 당을 칩시다. 이러니까 태종무열왕이 아니 우리를 도와줘서 원수를 멸해준 고마운 나라한테 그럴 수 있느냐. 부영과 같이 나는. 하니까 김유신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당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구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삼국사기에 있어요. 그래서 소정방이 돌아가서요. 결전 자세를 취하니까 당고종한테 귀국 보호를 하니까 고종이 묻습니다. 소정방한테. 왜 내 친김에 신라를 치지 않았냐. 소정방의 답이 이렇게 적혀 있어. 이게 아마 어제 중국 문서를 가져오면서 인용한 것 같은데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왕의 충성이 아닙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영과 같이 대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근사하죠. 진짜 이게 나라의 이 리더와 이 관료와 임금, 백성, 관료가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신라니까. 그래서 신라가 결국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하는데 그게 676년에 평양에 있던 안동도부를 저 위에 만주로 퇴각시킴으로써 한반도를 우리한테 줘버리거든. 그때의 결전이지. 근데 신라는 또 고구려와 달라서 만주에 대한 야망은 없고 한반도를 그냥 우리 분수에 맞는 걸 지키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뭐 저는 역사는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령 이제 당나라가 백제를 멸한 다음에 그 13만 명을 당나라로 압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의자왕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그 왕자, 그다음에 저 세자 다 데려가고 또 그때 이 저 읽게나 할 수 있고 기술을 꽤나 가진 사람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백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예.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서부 지역하고 중국 남부 지역으로 다 유배시키잖아요. 강제 이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한반도가 중국의 위협이 되는 상황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그 태조 이성계가 이 한문경 북도 지역의 여진족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조 주원장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해요. 네가 그렇게 경국망동하지 마라. 내가 이 100만 대군을 이 말 달리고 이 황해 바다를 건너서 가면은 아침 한 끼거리도 안 될 거다. 그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그런 의식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황구십오의 사설에 그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입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가 미국하고 같이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려고 그럴 때 훈련했죠. 안 했습니다. 못하고 결국은 동해 쪽으로 왔어요. 동해 쪽으로. 그때 황구십오가 사설에 뭐라고 썼냐. 우리 중국은 한국 당신들 손볼 지렛대가 많아. 함부로 행동하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보는 그 중국의 지배청의 시각은 일관됩니다. 예. 저 한반도는 우리의 영향권이고, 저기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 너는 거기 있는 이들은,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깬 것이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성립이고, 한미일동맹. 예, 그걸 통해서 경제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대등하고 정치적으로 대등하게 살아본 게 몇십 년입니까? 불과 몇십 년 안 되거든요. 이 시대가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많은 지식인들 중에도 우리가 중국과 다시 손잡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기 자식 세대들이, 자기 자식들이 그 중국인들한테 조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좀 정신을 차리고 중국을 직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썼던 겁니다. 이 책을 많이, 특히 한국의 엘리트들이 많이 읽어야 되겠네. 아이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은 이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현 정부 사람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중국은 한국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이라는 공통의 적을 둔 이익동맹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포용하고 지원한다. 북중동맹은 해체된 것이 아니라 진화 중이다. 한국은 중국의 본질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원칙 있는 외교만이 중국을 움직인다. 삼무 저자세 외교 조롱 압박 불렀다. 미중 신냉전기 전략 카드는 한미동맹이다. 기술력 압도하면 중도 한국 무시 못해. 30년 중국통 현지 기자의 신조선 책략 값이 21,000원이네요. 근데 삽니다. 되게 산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 책 많이 사서 돌리면서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배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